그날 밤 칼을 든 사내들 앞을 가로막은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젖도 채 떼지 못해 어미에게 버려졌던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비켜라. 거친 발길질에 나뒹굴면서도 그 아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자신을 구해준 단 한 사람,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가 바닥을 적셨고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자신 대신 칼을 맞는 순간 강아지는 마지막 힘으로 여인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꿈에서 밝혀진 강아지의 진짜 소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버려졌지만 끝까지 지켜낸 한 작은 생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터가 파한 뒤의 골목은 낮에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흥정하던 목소리도 물건 나르던 발소리도 아이들 웃음소리도 모두 제 집으로 돌아가고 난 자리에는 집더미 몇 뭉치와 눈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 어귀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 자리에 소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크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가늘고 여린 소리였습니다. 지나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등에 인 장수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고 안악 둘이 그 소리가 나는 쪽을 잠깐 바라보더니 서로 눈짓을 나누고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쓸모없는 놈이겠지. 또 다른 목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버려진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그 말들은 차가운 바람에 실려 골목을 지나갔고 집더미 속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춘 것은 혼자 장을 보고 돌아가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가 그 골목을 지나는 것은 그날따라 우연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은 원래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발이 그쪽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녀 자신도 왜 그랬는지 나중에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발은 멈췄습니다. 집더미를 걷어내자 거기 있었습니다. 젖도 채 떼지 못한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온몸을 떨며 작은 네 발이 허공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작은 것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연화가 있는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듬더듬 바들바들 마치 연화의 발목을 붙잡으려는 듯이 연화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것이 가슴 안쪽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밀어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찾은 것이냐? 목소리는 낮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화가 아이를 잃은 것은 그로부터 2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아이는 오래 기다린 끝에 온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름도 채 부르기 전에 떠났습니다. 남편도 병으로 먼저 간 뒤였고 연화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딱하게 여겼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동정과 위로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마을 외곽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집에서 말수를 줄이고 울음도 삼키며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무게.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문을 닫고 밤을 보내는 일. 빈 방에서 혼자 잠드는 일. 그것들이 쌓여 2해가 지났습니다. 그 2해 동안 연화는 한 번도 그 무게를 누군가에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품 안의 강아지는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2 손으로 감싸 체온을 나눠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강아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연화에게는 이상하게도 버겁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헝겊자락을 꺼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숟가락으로 물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강아지는 힘없이 핥다가 다시 떨었습니다. 연화는 그 밤 강아지 곁에서 앉은 채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에야 강아지가 조금 잠든 듯 숨을 고르기 시작했을 때 연화는 처음으로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채 뜨이지 않은 작고 주름진 얼굴.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이 집에 들어온 일이 앞으로 두 생이 서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그 인연이 어떤 밤에 어떤 방식으로 끝을 맞게 될지. 다만 그날 밤 오래도록 비어있던 방 안에 온기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 온기가 훗날 연화를 살리기도 하고 연화의 가슴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눈보라는 밤새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 느티나무 곁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두 생명이 처음으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몽이라는 이름은 거창한 데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처음 그 이름을 부른 것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낑낑거리던 소리가 잠시 멎고 헝겊자락 안에서 작은 것이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 손가락 끝을 헤쳤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몽아. 꿈처럼 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소리가 그렇게 나왔는지 연화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부르고 나자 어쩐지 입안에서 오래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몽이가 되었습니다. 몽이는 처음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네 발로 서려 할 때마다 앞다리가 먼저 접혀 바닥에 코를 박았고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들어야 할 때와 지켜봐야 할 때를 연화는 어쩐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밥은 처음에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몽이는 힘없이 받아먹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릇 앞에 앉아 연화를 먼저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도 되는지 눈으로 묻는 것처럼.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제야 먹었습니다. 그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연화가 가르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몽이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렵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 개 하나 들였다더니 애 키우듯 한다더군. 짐승은 짐승이지. 저리 정을 주다 나중에 어쩌려고. 말들은 담을 넘어 흘러들어왔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의 말에 크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혼자 두 해를 살아오는 동안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는 법을 몸으로 익힌 탓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몽이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발이 튼튼해졌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마당을 한 바퀴 돌았고 연화가 장을 보러 나가면 대문 앞에 앉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연화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꼬리를 흔들며 마중을 나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았던지 연화는 어느 날부터 발걸음이 무거운 날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비어있던 저녁 밥상이 조금씩 덜 쓸쓸해졌고 밤에 잠들기 전 방 안에 무언가 살아 숨쉬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 연화를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몽이는 밤이면 연화의 방문 바로 앞에 웅크려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연화가 방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몽이는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이 제 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정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문 안쪽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듯이. 몽이가 연화의 일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을 연화가 깨달은 것은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연화는 된장을 끓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몽이가 부엌 입구에 앉아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요구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연화는 뭔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되면 같이 먹을 것이고 날이 따뜻하면 같이 마당에 나앉을 것이고 밤이 오면 각자의 자리에서 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연화에게 그런 사이는 오래전부터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낸 뒤, 남편을 보낸 뒤 연화 곁에 남아있는 것들은 집과 세간과 기억뿐이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넓었는지는 채워지기 전까지는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자신의 모양인 줄 알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몽이는 그 모양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조용히 들어앉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몽이는 이제 연화의 발소리와 낯선 사람의 발소리를 구별했습니다. 누가 대문 앞에 다가오면 먼저 알고 연화가 눈치채기 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긴장하는 방식으로. 연화는 그것을 보면서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것이 뭘 안다고 저러나 싶다가도 어쩌면 저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짐승이 있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날카로운 감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를 연화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외곽 쪽 산길에서 간간이 이상한 소문이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손이 해를 입었다는 이야기, 산 너머 마을 하나가 밤사이 쑥대밭이 됐다는 이야기. 장터에서 오간 말들이었으므로 연화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장터의 말은 항상 부풀려지는 법이었고 연화의 집은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과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곽이었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만 곁에 두고 산길이 시작되는 곳 바로 아래. 그 사실을 연화는 늘 알고 있었지만 그날까지는 한 번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몽이가 처음으로 문 앞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잠결에 몽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몽이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 있었고 눈이 문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처음에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처럼 가볍습니다. 장터에서 한 마디, 우물가에서 두 마디, 그것이 모이면 어느새 마을 전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진짜 두려움이 되는 것은 먼 곳의 이야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산적 이야기가 처음 들려온 것은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 하나가 밤사이 털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장터 상인이 흘린 말이었고 처음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과장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마다 한두 번씩 돌았고 대개는 며칠이 지나면 다른 이야기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장날 이야기가 하나 더 붙어서 돌아왔습니다. 산길을 혼자 걷던 길손이 해를 입었다는 것, 무리가 셋이라는 것, 칼을 쓴다는 것. 그 다음 주에는 이 마을에서 두 고개 너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소문은 이제 두 고개 너머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지면 문을 걸어 잠갔고 혼자 외곽을 다니는 일을 삼갔습니다. 남정네들이 모여 앉아 무어라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논이 행동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도 날은 저물었습니다. 연화는 그 의논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이었고 마을에서 혼자 사는 여인이었으며 마을 외곽 끝자락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겹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연화는 새삼스럽게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느티나무 그림자가 방문에 들이올 때 생각은 불청객처럼 찾아들었습니다. 연화의 집이 마을 외곽에 자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자리에 집을 지은 것은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안쪽보다 땅값이 덜했고 느티나무 그늘이 여름에 서늘했으며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맑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아이가 떠나고 연화 혼자 남게 되었을 때 그 자리의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마을 안쪽에서 가장 먼 곳, 누가 찾아오기 가장 어려운 곳,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가장 늦게 알려지는 곳.
연화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집에서 살아가는 일이 버거워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쩌면 몽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몽이가 곁에 있는 한 연화는 그 집이 외따로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몽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낯선 발소리에 몸을 긴장시키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빈도가 잦아졌고 긴장의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낮에도 마당 한가운데 앉아 산 쪽을 향해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 늘었습니다. 연화가 불러도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계절이 바뀌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짐승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그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몽이가 감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이가 바라보는 방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산이 시작되는 곳, 산길이 마을 쪽으로 꺾이는 어귀. 연화의 집에서 돌 하나를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몽이는 그쪽을 봤습니다. 산짐승의 냄새를 맡을 때와는 다른 눈빛으로.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연화가 저녁 밥상을 거두고 방에 들려 하는데 몽이가 갑자기 대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짖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연화가 나가보니 대문 밖은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도 없었고 느티나무 가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몽이는 대문 앞을 한참 지키다가 돌아왔고 그날 밤은 연화의 방문 앞이 아니라 대문 바로 안쪽에 자리를 잡고 웅크렸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딱히 꼽을 수는 없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뚜렷한 소리도 뚜렷한 낌새도 없는데 등 뒤가 서늘한 밤. 연화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에서 몽이가 조용히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소문은 이제 한 곡에 넘어까지 왔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마을에서 넘어온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해지고 나서 외곽에 혼자 있던 집이 당했다는 것, 저항할 틈도 없이 들이닥쳤다는 것. 그 말을 전해준 것은 장을 보러 온 이웃 안악이었습니다. 연화에게 말을 건넨 것은 걱정이 담긴 것이었지만 말을 마치고 난 뒤 그 안악이 덧붙인 한마디가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언니 집이 제일 끝이잖아. 마을 사람들이랑 좀 더 가까이 살지.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화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을 안쪽 집들의 지붕이 모여있는 쪽과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 사이의 거리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거리가 그날은 유달리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화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몽이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한 번 짖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르릉 그르릉. 낮고 일정하게 멈추지 않고 연화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자 몽이는 대문 쪽을 정면으로 보며 온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네 발이 바닥을 꽉 짚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쓰다듬으려 하자 몽이는 눈 하나 돌리지 않은 채 더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연화는 손을 멈췄습니다.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깊은 밤의 고요와는 다른 무언가 소리를 죽이고 있는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게 쉬려 했습니다. 몽이의 으르렁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 밤 연화가 들은 유일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것임을 연화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뒤틀리듯 삐걱거리다가 경첩이 버티지 못하고 뜯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졌습니다. 몽이가 먼저였습니다. 으르렁거림이 짖음으로 바뀐 것은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날카롭고 높은 소리로 한 번, 두 번. 그 소리에 연화가 몸을 일으키는 사이 대문이 열렸습니다. 열렸다기보다는 부서졌습니다. 산에 셋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의 일을 훗날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면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말이 된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였는지. 그러나 그날 밤 연화의 눈에 담긴 것들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거칠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움직임은 익숙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이미 집안을 훑어보는 눈빛,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각자 흩어지는 방식. 그 안에 오랜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앞선 사내가 말했습니다. 돈 될 만한 건 다 내놔. 목소리는 낮았고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다급하게 협박하는 사람보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한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문 쪽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나 두 발짝도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몽이가 연화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을 연화는 오래 기억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연화의 무릎 아래까지밖에 오지 않는 뼈대가 가늘고 털이 복슬한 몸. 사내들과 나란히 놓으면 견줄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런 몸이 연화의 앞에 서서 네 발로 바닥을 짚고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발을 한번 구르며 쫓으려 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그 소리에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몽이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앞으로 반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더 낮아졌습니다. 사내들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몽이를 두려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귀찮아진 것이었습니다. 그 귀찮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앞선 사내가 발을 들었습니다. 연화가 소리를 지른 것은 그 발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몽이는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담벼락 쪽으로 날아가듯 부딪히더니 잠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사내가 앞을 막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몽이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한 발이 제대로 땅을 짚지 못하는 것 같았고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몸을 낮추고 다시 사내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으르렁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내가 다시 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몽이가 먼저였습니다. 몽이는 달려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앞선 사내의 팔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이빨이 팔뚝에 닿았고 사내가 욕설과 함께 팔을 뿌리쳤습니다. 몽이는 매달렸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내의 허리춤에 칼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몽이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 그녀의 생에서 가장 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내가 칼을 뽑았습니다. 연화의 목에서 비로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몽아.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칼이 휘둘러지는 것을 연화는 눈을 뜨고 봤습니다. 감지 못했습니다.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몽이의 소리였는지 칼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였는지 연화는 나중에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 귀를 때렸고 그 다음 순간 몽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붉은 것이 번졌습니다. 마당 흙바닥 위로. 빠르게.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사내들이 막는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몽이를 끌어안는 순간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횃불빛이 담을 넘어 흘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이 흩어졌습니다. 달아나는 발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몽이를 끌어안은 채로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몽이의 숨이 가빴습니다. 몸이 작게 떨렸습니다. 연화의 품 안에서 빠르고 얕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몽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연화에게 말을 걸었지만 연화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횃불빛이 흔들렸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연화는 몽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몽이의 눈이 연화를 향해 있었습니다. 숨이 가쁜데도 몸이 떨리는데도 그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터골목에서 연화의 발목 쪽으로 기어오던 그날의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빛,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 연화는 몽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몽이의 숨이 조금 더 가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연화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소.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몽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이 차가운 것도 무릎이 저린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몽이의 숨소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연화는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느끼면서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전하는 것은 마음이 거부한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횃불이 타닥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몽이의 눈은 여전히 연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화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은 그러나 연화의 마음과 상관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횃불은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사내들의 뒤를 쫓아 산길 쪽으로 올라갔고 누군가는 연화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 그 모든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닫힌 것처럼 몽이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몽이는 연화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이 빠지는 몸은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연화는 두 팔로 더 단단히 감쌌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가는 것을 손바닥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막으려는 듯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몽이의 숨은 얕았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조용하고 가는 숨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숨의 리듬을 손끝으로 따라갔습니다. 오르고 내려가는 것을, 그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칼에 맞은 자리는 옆구리 쪽이었습니다. 연화가 옷자락을 눌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헝겊을 가져다 줬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받아 눌렀습니다. 손이 붉게 물들었지만 연화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낙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눕혀야 하지 않겠소.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무언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품 안에 있는 한은 아직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연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화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겹게 아주 조금. 연화의 얼굴 쪽으로.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몽이의 눈이 연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지만 연화의 얼굴에 닿자 멈췄습니다. 그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흐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게 연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눈빛이었습니다. 장터 골목 집더미 속에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연화의 발목 쪽으로 기어오던 그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이 사람을 향해 기어가던 그날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오면 몽이가 놀랄 것 같아서였는지 아니면 소리를 내는 순간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였는지 입술을 다물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몽이의 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한 번 천천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품 안의 온기가 달라지는 것을, 숨의 리듬이 바뀌는 것을.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이제 남아있는 것의 온기가 아니라 방금 전까지 있었던 것의 온기라는 것을 연화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몽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횃불 하나가 바람에 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악 하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짐승이라고 개 하나에 저리 정을 주다 나중에 어쩌려고 수군거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 마당에서 그것이 짐승의 죽음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가 마침내 몸을 일으킨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을 짚고 일어서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면서도 몽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몽이는 작아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작은 몸이었지만 그 밤 흙바닥 위에 누운 모습은 더욱 작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안으로 들어가시오. 나머지는 내일.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손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씻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연화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운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몽이가 앞을 막아서던 순간이, 칼이 휘둘러지던 순간이, 꼬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움직이던 순간이 순서도 없이 밀려왔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것들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순간 연화는 손을 뻗었습니다. 방문 쪽으로. 몽이가 늘 웅크려 있던 그 자리 쪽으로. 손이 허공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바닥만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거두지 않고 오래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방 안의 숨소리가 하나였습니다. 연화의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스럽게 그러나 아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몽이가 오기 전에 밤들도 이랬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한번 채워진 자리는 다시 빌 때 더 크게 비는 법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뜰에 나갔습니다. 간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대문, 흙바닥의 자국, 그리고 몽이가 누워있던 자리. 연화는 그 자리 앞에 서서 오래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이 그 자리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지을 때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던 시절에도, 아이를 보내던 날에도, 혼자 남겨진 2해 동안에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나무 아래 땅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삽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몽이를 묻을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연화에게는 다른 곳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의 곁이었습니다. 연화가 오래 살아온 자리에 바로 곁이었습니다. 흙을 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몽이를 눕히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다독였습니다. 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손으로 했습니다. 흙이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그 차가움을 오래 느꼈습니다. 다 덮고 나서 연화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간밤에 다 흘린 것인지 그 아침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흙을 다독인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보내는 것처럼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연화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무패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마을 목수를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손바닥만 한 나무 조각을 하나 얻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앉아 그 나무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솜씨가 없었습니다. 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새긴 글자 그대로였습니다. 나를 살린 아인 몽이. 그 나무패를 느티나무 아래 꽂았습니다. 흙 위에 단단히 쓰러지지 않도록. 연화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을 짓다가 울었고 마당을 쓸다가 울었고 밤에 누웠다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몽이가 오기 전에도 혼자였고 몽이가 간 뒤에도 혼자였지만 그 혼자가 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그 차이를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가끔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옵니다. 연화가 눈을 감은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탓에 몸이 먼저 쓰러지듯 잠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꿈인지 아닌지를 의식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몽이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알던 느티나무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계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빛이 고른 곳이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어둡지 않았고 바람이 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몽이는 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옆구리에 상처가 없었고 몸이 기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네 발로 단단히 땅을 딛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털에 윤기가 돌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 안에서도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는지 섣불리 다가갔다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몽이가 먼저 왔습니다. 총총총 발소리도 없이 달려와 연화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올려다보는 눈이 언제나 그랬듯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몽이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꿈 안에서 우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겨를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그때 연화는 다른 존재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몽이 곁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걸음마를 막 뗄 나이처럼 보이는. 연화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지는 것인지 열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수줍은 듯 몸을 약간 기울인 채로. 연화를 바라보는 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낯익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본 적 없는 얼굴인데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연화는 그 눈빛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몸이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꿈 안의 소리인데도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대신에 지켜줘서 고마워요.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몽이의 이마에 얹힌 손이. 아이를 향해 뻗으려 했지만 손이 닿기 전에 아이는 웃은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채로 조금 더 빗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연화는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나 꿈 안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칼이 휘둘러지던 순간처럼 목소리가 목 안에 머물렀습니다. 몽이가 연화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감촉에 연화는 아이 쪽에서 시선을 내렸습니다. 몽이가 연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받아들이면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몽이의 이마에 닿은 손을 끝까지 떼지 않았습니다. 꿈은 소리 없이 끝났습니다. 느티나무도 몽이도 아이도 서서히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것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어둠이 있었고 새벽에 차가운 공기가 있었고 연화 혼자였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천장을 봤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의 내용이 흩어지는 법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몽이의 이마의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숨을 쉬어도 그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몽이가 늘 웅크려 있던 그 자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그 빈자리가 이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것과 무언가 다녀간 자리 사이의 차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금방 거두지 않았습니다. 뜰에 나가 느티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패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줄도 맞지 않고 솜씨도 없는 글씨로 새겨진 것이. 연화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를 살린 아이 몽이. 그 글자들이 그날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쓸 때는 몽이를 향한 말이었는데 읽으니 몽이가 연화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살린 아이. 살린 것이 누구인지가 그날 아침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연화는 오래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꿈속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를 대신해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연화는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천히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간 뒤 연화가 그토록 채우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몽이가 이 집에 온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연화는 아직 말이 부족했습니다. 말로 만들면 작아질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슴 안에 두는 것이 더 큰 것들이. 연화는 그것을 가슴 안에 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울음이 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물을 길다가도 여전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눈물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이었다면 그 이후의 눈물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 골목을 조금 더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연화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를.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 골목에서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도 아니었습니다. 담벼락 아래 웅크린 개 한 마리였습니다. 다 자란 개였지만 몸이 앙상했고 한쪽 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개가 연화를 올려다봤습니다. 겁을 먹은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오래전 집더미 속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개가 냄새를 맡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개의 코가 연화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연화는 그 개를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개 하나가 아니라 버려진 것들을 모은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친 발을 씻겨줬습니다. 밥을 줬습니다. 개는 처음에 먹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연화를 경계하며 보고만 있었습니다. 연화는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개가 밥그릇 앞으로 왔습니다. 먹기 전에 연화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몸짓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 먼저 사람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서 본 것인지를. 연화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그 뒤로 연화에게 오는 것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버려진 것, 다친 것, 갈 곳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연화가 찾아가기도 했고 스스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는 눈빛으로 데려왔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가져왔습니다. 연화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연화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돌볼 때마다, 느티나무 아래 나무패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이 조용히 연화를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라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화가 돌보는 것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연화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가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바뀝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느티나무 아래 나무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버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그 자리에 잠깐 앉는 것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연화는 문득 발소리 같은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작고 가벼운 총총거리는 발소리. 연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달빛 아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나무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간 것이었지만 연화의 얼굴에서 그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몽이는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연화의 몸이 아는 방식으로. 느티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처럼 그 자리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계절이란 것은 사람의 사정을 묻지 않고 돌아옵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아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도 눈은 내리고 바람은 불고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그러나 같은 계절이 돌아와도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달라져 있다면 그 계절은 이전과 같은 계절이 아닙니다. 연화에게 그의 겨울은 작년의 겨울과 같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나무패가 있었습니다. 눈이 조금 쌓여 있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가끔 눈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일을 빠뜨린 날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집은 이제 혼자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조그만 공간이 생겼습니다. 볏짚을 두텁게 깔고 바람막이를 댄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3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채 왔던 개, 어미를 잃고 마을 어귀를 떠돌던 어린 것 하나, 그리고 누군가 보자기에 싸서 연화의 대문 앞에 두고 간 것 하나. 연화는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정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정이 깊어지면 보내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연화는 이미 3마리 모두에게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마음이란 아무리 단단히 묶어두려 해도 풀리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비웃음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장터에서 생선 장수가 팔다 남은 뼈다귀를 챙겨오는 일이 생겼고, 이웃 안악이 밥을 지을 때 한 솥 더 하여 가져다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연화의 마당을 기웃거리다 안으로 들어와 앉는 일도 생겼습니다. 연화는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연화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건 역시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된다는 것을. 간밤에 몽이가 막아섰던 그날 밤 달려왔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던 사람들. 연화는 그날 이후 그 사람들을 다르게 봤습니다. 멀다고 생각했던 거리가 실제로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닿으려 할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연화 쪽에서 먼저 닫아두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겨울 들어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서서 눈을 맞았습니다. 한방눈이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위에도 나무패 위에도 마당 한쪽 볏짚 위에도 고르게 쌓였습니다. 세 마리가 볏짚 안에서 서로 몸을 기대고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장터 골목 집더미 속에서 떨고 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연화의 발목 쪽으로 기어오던 것이, 그 기억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이제는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사람의 슬픔도 오래되면 형태가 바뀝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걸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화는 눈이 오는 마당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연화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더 늘었습니다. 버려진 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들이 연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연화의 집을 아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길에는 표시가 없었고 연화가 소문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그것들을 돌봤습니다. 다 나으면 보내기도 하고 갈 곳이 없는 것들은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큰 것도 있었고 작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래 머문 것도 있었고 짧게 머문 것도 있었습니다. 그 모두를 연화는 같은 손으로 돌봤습니다. 마을에서 연화를 부르는 말이 생겼습니다. 짐승을 거두는 여인.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에 담긴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같아도 그것을 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이 연화에 대한 존경을 담은 말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느티나무에 잎이 돋았습니다. 연화는 그 아래 앉아 잎이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몽이를 처음 거두던 그의 봄과 잎이 돋는 모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잎을 바라보는 연화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무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겨울을 나고 눈을 견디고 봄비를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조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살린 아인 몽이. 연화는 그 글자들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천천히. 새길 때 손이 떨렸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줄이 맞지 않아도 다시 하지 않았던 것이, 처음 새긴 그대로가 맞다고 느꼈던 것이, 그것은 지금도 같았습니다. 연화가 몽이를 처음 만난 것은 눈보라 치는 날이었습니다. 장터가 파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골목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집더미 속에서 쓸모없다는 말을, 버려진 건 이유가 있다는 말을 등지고 연화 혼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연화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의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빈자리가 채워질 것인지도, 그 작은 것이 자신을 지키다 먼저 가게 될 것인지도, 그 뒤로 연화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화는 압니다. 모든 것을 알고 하는 선택만이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한 선택이 알고 한 것보다 더 깊은 자리에 닿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 사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연화는 그것을 몽이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니, 몽이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연화는 문득 바람 속에서 작은 발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총총거리는 가볍고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느티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무패가 그 아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오래 그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가가 조금 구겨지는 미소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눈물이 조금 맺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몽이는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연화의 몸이 아는 방식으로. 그 알미 연화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했습니다. 연화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폐 앞에 앉았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연화를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는 것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볏짚 안에서 숨소리가 났습니다. 고른 숨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의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른 가지 끝에서 눈 한 줌이 떨어졌습니다. 연화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털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맑은 겨울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것들을 오래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아이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몽이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지만 믿음이 오래되면 아는 것처럼 몸에 스미는 법이었습니다. 연화에게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폐 앞에서 연화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 있느냐, 몽아. 그것뿐이었습니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 안에 연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것도, 보고 싶다는 것도, 잊지 않는다는 것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가 대답하듯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깨 위에 눈이 조금 더 쌓였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좋았습니다. 이 차가움 안에 있는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이 밤이 좋았습니다. 장터가 파하던 날 눈보라 속 골목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버려진 건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멈춤이 두 생명의 시간을 바꿨습니다. 한 생명은 지키다 갔고 한 생명은 그것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감이 또 다른 것들을 살렸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멈춤이 만들어내는 긴 물결 같은 것들이. 연화는 그 물결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겨울밤에도 느티나무 아래 몽이가 잠든 자리 곁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소리 같은 것이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알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만들어주는 그런 알미 있습니다. 몽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몽이는 떠났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남았습니다. 버려졌던 작은 생명은 끝까지 누군가를 지켜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도 말없이 지켜주는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눈빛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듯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그 아이의 용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를 살립니다.